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가 후원하고 3프로TV가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ETF 자산배분 전략 세미나 사회를 맡은 전 YTN 앵커 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 진행을 맡게 돼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년 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약세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해 미래에셋 타이거 ETF와 강환국 작가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시작된 교육 캠페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ETF로도 자산 배분을 충분히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그걸 한번 꾸려주세요. 이쪽을 제가 이제 빡세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짜주시고 자산 배분 해주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싸, 네. 됐다. 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환국 작가의 강연인데요. 준비된 소개 영상 보시고 강환국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사들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환국 작가의 강연인데요. 준비된 소개 영상 보시고 강환국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자산 배분 강의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욕심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 자산 배분 이거를 하면은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구나. 근데 수익이 조금 가난하잖아. 뭐 7%, 8%, 9% 정도인데 혹시 좀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 PT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아니지. 일단 우리가 ETF를 해서 자산 배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종목을 해야 될지 ETF를 해야 될지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종목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ETF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한 수억은 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종목 투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피터 린치 책 읽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제가 2004년에 읽었는데 그게 이제 첫 주식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뭔 내용이냐 하면은 프로들 별거 없다. 아마추어들이 본인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평생 쇼핑을 안 했는데 백화점에 막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뭘 많이 사는가 보고 막 이런 거를 다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게임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게임을 접할 가능성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눈치채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거나 예를 들면 내가 뭐 화학 산업이 있거나 뭐 경기에 민감한 그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죽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오더가 막 폭등하고 뭐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게 보이면은 그 전문가보다도 더 빨리 들어가서 개별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피터 린치도 그 말을 하던데 꼭 의사들이 석유 주식을 사고 석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이오 주식을 사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것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직접 일을 안 하더라도 쇼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 절친이 이제 요가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한 소리가, 자기가 5년 전에 룰루레몬이라는 주식이, 룰루레몬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잘 나가겠다는 거 확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주식 샀니? 하니까, 그때는 룰루레몬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주식이 이제 그 친구가 5년 전에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5년 동안은 5배 올랐고요. 저 얘기를 한 게 2020년 7월인가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번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룰루레몬의 장기 차트인데요. 이게 금융위기 후에 한 15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프로TV 방송을 하면서 거기 이제 김현준 그 대표님 오셨는데 근데 대표님 저는 쇼핑을 안 합니다 하니까 야 쇼핑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아무래도 이제 퀀트쟁이기 때문에 이제 퀀트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런 책들도 썼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하나 책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논문과 백테스트가 자 이제 이런 지표를 가진 주식들은 평균보다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런 책들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한 거는 이제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쇼핑을 잘하든가 아니면 퀀트적인 애취가 있든가 이런 게 3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천기 누설을 좀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주로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기 3번째 퍼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퍼가 낮은 기업들 20개를 꾸준히 사가지고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 하면은 복리 29% 수익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등은 뭐야? 매출 총이익 증가율이고 2위가 영업이익 증가율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주가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고요. 이제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살짝 다르긴 한데 팩터들이 한국과 은근히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 찍을 시간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콘텐츠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 요 정도로 이제 마칠 거예요, 제가. 네. 이거 뭐야? 이거는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한국과 미국의 순위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 지표가 한국에서만 잘 먹히거나 미국에서만 잘 먹히면은 그게 우연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한국, 미국 둘 다 잘 먹히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1등이 뭐야? 영업이익 증가율, 2위가 PSR, 3위가 PGPR, 4위가 매출 총이익 증가율, 5위가 PBR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유익하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우수한 지표들을 사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떨 때 개별주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쪽에서 일을 진짜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필드를 잘 안다라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쇼핑에 기가 막힌 도사다. 2년, 3년 후에 이제 어떤 종목, 어떤 상품들이 정말 잘 나갈지,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그 주식을 산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그냥 저는 1번, 2번 애취가 없으니까 3번 퀀트 지표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그런 주식들을 골라낸다. 그 3개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애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애취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개별주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1개, 2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21년 통계를 보니까 그 3개 종목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더라고요. 정기 기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아직도 종목을 보면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산의 자산을 거의 1개, 2개, 3개 종목에 몰빵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제 애취라는 거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어떤 그 자칭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은 아닙니다. 그 자칭 전문가의 주식을 이제 아이디어로 받아 삼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뭐 삼성전자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 그래 이건 한번 리서치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전문가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애취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모르는 좀 더 딥한 얘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애취가 있다, 우리가 개별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애취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ETF로 가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현명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 애취가 없는데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이런 거. 아무 애취가 없는데 ETF를 안 사고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한다. 당신 친구와 친인척도 보통은 애취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모르고 덜 공개된 내용. 물론 이제 아예 비밀은 없죠, 세상에. 근데 뭐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저널에 하나 박혀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애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해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50%는 세계 종목 이하이다. 네.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워요. 그쵸. 그리고 ETF는 우리가 이거를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와 포함을 하면은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ISA는 국내 상장 ETF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이거 ETF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거는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해외 ETF는 네, 투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직장에서 빡빡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빼가지고 우리의 소득이 4천만 원이다 하면은 한마디로 저기에 700만 원을 내면은 우리 소득이 3,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나중에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IS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불릴 때 이제 세금을 보통 안 내고 나중에 그거를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그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3에서 5.5% 굉장히 적게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은 55세까지 돈이 좀 많이 묶이고 그리고 그 전에 돈을 뺀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 받은 거를 다시 뱉어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이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이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기 대충 얼추 소개해 드렸네요. 연간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세이브 되는지 세액 공제 비율 이렇게 나오고 연말 정산의 공제 금액이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될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공제 혜택 받는 거는 재밌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불려 나갈 때 그 복리 효과를 이룰 때 중간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그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돌려받을 때 세금을 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이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S로 넘어가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IS라는 상품은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을 넣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9.8%로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여기서 있는 IS에 있는 돈을 전액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옮겨버리고 다시 ISA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해외 ETF는 불가능하다. 국내 ETF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취가 없으면은 ETF 투자를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펀트, 업무 쇼핑, 이런 것들이 애취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생각 못한 것도 몇 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카카오를 사가지고 확실히 벌 수 있는지, 이제 예를 들면 엄청난 내부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기는 한데, 물론 그거 너무 이제 밝히시면은 불법 되시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운의 사자 ETF로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하시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습을 하면요. 1시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 한국형 올레더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전략은 아니고 한 98%는 김성희 작가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너무 탐복해서 이제 눈물을 한번 흘린 다음에 그래,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이제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이 한국과 미국으로 좀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총 35%, 채권이 50%, 그리고 실물 자산이 금이 1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원화 투자자는 달러화에 노출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번에 보셨잖아요. 요번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어디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오르는 자산은 달러화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산이 위험 자산이 있고 안전 자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위험 자산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거기서 뺄 텐데, 그럼 그 돈이 어디를 가는가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 달러화이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이고, 그 다음에 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달러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화 자산에만 투자를 했다 하면은 자산 배분을 해도 크게 얻어맞는 건데, 이렇게 달러화를 같이 자산 배분을 하면은 이번에 좀 얻어맞기는 했는데 확실히 좀 덜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실적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한국형 올해다가 회색인데 얘가 최근 20년 동안에 아주 바르게, 아주 고르게 훌륭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8%가 나왔고, 그리고 MDD가 9%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MDD는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망했던 순간에 9%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왜냐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때 나스닥이 85%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모든 금융시장이 신나게 다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도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2018년에 테이퍼링도 있었고 이번 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아주 콤보로 뭐 재정위기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극복하고 가장 많이 깨졌을 때 9%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과 한국의 주식 수익률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장이 쫙 오르고 한국장이 횡보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미국장은 좋은 곳이고 한국장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그래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 차트를 보면요. 처음 10년에는 한국이 미국을 압도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눈물겨운 추격을 해가지고 비로소 한 2020년 돼가지고 한국 주식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거의 어느 나라 주식이나 수익률은 비슷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돈도 잘 벌고 주주 친화적인 것도 맞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나 PBR 같은 지표들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은 싸고 미국 기업들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좀 덜 좋은 기업들은 좀 싸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 수익률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일본은 30년 동안 망했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일본도 80년대 버블이 너무 세서 그렇지 근데 80년대 수익이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걔네들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블이 꺼진 후에 2000년대 후부터는 일본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모든 국가나 주식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표인 것 같아요. 이 표는 제가 아마 강의에 안 올리고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저 오른쪽에 있는 인플레이션의 살아남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오건영 부부장님이 쓰신 책에 이제 그 책에 이제 저랑 엇비슷한 표가 있습니다. 그 오건영 부부장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경제적 사기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사라라는 거는 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보면은 경제가 4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좋은 계절이 있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계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도 좀 별로이고 우리 가장 좋은 거는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경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는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안 좋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 미래를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 와 있는데 3개월 후만 해도 우리가 절대로 어디 갈지 몰라요. 물론 그거를 안다고 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 당장 3개월 후에 3번이나 4번 시나리오 넘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1번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는 자산들을 통으로 다 사자라는 겁니다. 통으로 다 사버리면은 저 4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결과물이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산군들을 다 그냥 사서 그렇습니다. 그냥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얼추 어떤 계절이 오든 수익률이 그럭저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주식과 채권이 상반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 장기채가 30%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몇십 년 동안에. 예, 그런데 뭐 실물 자산과 달러가 그럭저럭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망했고 주식과 채권만 하시는 분들도 상반기에 망했고 근데 실물 자산과 달러화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망하긴 했는데 조금 망했습니다. 이게 조금 망한 거랑 크게 망하는 거는 큰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망한 게 중요한 거죠. 여기 부연 설명을 했는데 주식은 경제가 좋으면 보통 이제 올라가고요. 아니면 기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채권은 물가가 하락할 때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은 보통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물 자산의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4에 보면은 저기 가로가 있잖아요. 그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제 그 가로는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융위기 후에는 연준이 신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경제를 살려 올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파악할 경우에는 연준이 아주 화끈하게 돈을 풀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모든 자산군이 다 오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가로에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지금은 물가 상승이 좀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연준이 이렇게 신나게 돈을 뿌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산이 다 어려울 때가 있죠.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요즘이라든지 이럴 때는 달러화가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 책에 나와 있고요. 저 책이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나? 이거는 정말 내 유치원 조카한테 읽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먹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순서를 보면은 뭐 한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원화라고 볼 수가 있고, 안전 자산은 달러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그 다음에 한국 채권,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데 그냥 통으로 다 같이 그냥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산을 위험 자산, 안전 자산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MDD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자산 배분을 했는데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거기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이거 미국 S&P 500을 넣었는데 나스닥을 넣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스닥의 장기 수익률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20년 동안에 나스닥의 연봉리 수익 6%밖에 안 돼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부터 보거든요. 한 2009년 금융위기 이제 이때부터 봐가지고 나스닥과 S&P 굉장히 훌륭하네라고 하는데 그 전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주식의 수익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제 8년 동안 소위 존 버를 했는데도 이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S&P와 나스닥이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MDD를 보면은 여기 S&P가 550%였고 나스닥이 81%로 나왔어요. 81%.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둘 다 수익은 엇비슷한데 리스크는 나스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나스닥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요 ETF는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이라는 ETF가 있는데, 뭐 이것도 수익이 S&P 500보다 뭐 그렇게 엄청 높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딱히 맞지는 않고요. 이제 그럭저럭 비슷한 수익이 나오는데, 그 대신에 아무래도 MDD가 좀 줄어듭니다.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이제 그 배당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올 때 조금 덜 떨어지는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0%도 슬프고 50%도 슬프기는 한데 그래도 40%가 좀 덜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S&P 500보다 살짝 떨어지고 수익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배당 귀족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25년 동안 배당금을 증액한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미국에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한 60, 7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이어족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때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달러화로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이 이제 매년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현금 흐름을 조달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ETF. 그리고 또 하나의 묘수가 이제 나와요.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돈의 흐름을 올라타다라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저기 보면은 한국 수출주, 내수주 스위칭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 이제 이게 아마 ISM 지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거를 보라 이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쵸. 그거를 찾아내면은 아무래도 한국이 이제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직간접적으로 이제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저런 지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야, 대단하다. 역시 홍 박사님 내공이 있으시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매 판매가 이제 증가율이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수출주를 매수하고 내수주를 매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연속으로 저 소매 판매 증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출주를 매도하고 내수주를 매수하는 이제 그런 심플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3개월짜리 신호가 없으면은 그냥 기존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책에 보니까 총 누적 수익률이 5,089% 정도 나왔고요. 이게 몇 년짜리야? 20년짜리인데 매매 횟수가 31회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게으른 전략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래를 하고 이게 한 복리 20 몇 프로야. 이게 20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수출주는 반도체 자동차 ETF라고 볼 수가 있고, 내수는 은행과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싶으면 소비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빨리 반도체와 자동차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미국 지금 죽쓰고 있네, 안 되겠다 하면은 은행과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심플한 전략인데요. 저는 요거를 20% 좀 보진 않았지만 왠지 지금은 은행과 헬스케어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ETF를 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은행,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즐거운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한국형 올레더에는 금에만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금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보통 절반을 금, 절반을 원자재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좀 살펴보면은 해외에는 DBC나 GSG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10개, 20개 ETF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ETF고요. 한국에는 그런 ETF들이 아직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이거 원유 선물, 타이거 농산물 선물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금은 선물, 금속 선물, 구리 실물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저기 이제 한국형 올레더를 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S&P 500 대신 뭐 예를 들면은 S&P 500 배당 귀족 ETF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 책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권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그냥 퀀트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권하는데요. 그리고 타이거 200 대신에 저 수출주, 내수주 스위칭 전략을 하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그 홍춘욱 박사님 책을 보면요. 참고로 그 책에 저 전략이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또 재밌는 전략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은 그렇다 치고 이제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뭐 골드 선물, 원유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우리 좀 힙한 ETF 좀 투자하면 안 되겠냐고. 맨날 무슨 S&P 500 같은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특히 뭐 저기 뭐 차이나 전기차, 필라델피아,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K 뉴딜 뭐 다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판단 내에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제 그 반도체 또는 전기차가 갈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그 여기 있는 저 왜 주식 비중 중에서 조금 떼가지고 저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TMI ETF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딱 이제 컨빅션이 있어요. 그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전기차 보험료 10%밖에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이쪽의 일부를 얘네들로 이제 뭐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냥 취향이죠. 이렇게 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쵸. 자산 배분은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30분 강의를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즐거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시면은 그 ISA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제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요 책에 나오고요. 바법의 연금 올리기. 한국형 올레더는 이 책이 처음 보입니다. 그리고 ETF 처음 공부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ETF들을 요 책에 그 김성일 작가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올레더에 대해서만 책을 썼습니다. 김동주, 그 유튜버 김단태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올레더 전략을 푼 게 이 머니라는 책에서 나오고요. 이게 홍춘욱 박사님 책이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상속을 미리 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책이고요.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책도 교묘하게 홍보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난 자산 배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다 영어 사이트이긴 한데, 여기 포트폴리오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거 한국어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한 18개 정도 자산 배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뭐 NDD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뭐 최근 50년 동안 히스토리라든지 이 전략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것도 웬만한 자산 배분을 직접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연구 포트폴리오는 금과 뭐 주식이랑 채권이랑 현금이 각각 25%인데 뭐 예를 들면 현금을 좀 줄이고 그거를 뭐 금이나 뭐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다 백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자산 배분을 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년 트렌드랑 그리고 뭐 지금은 어느 걸 담는 게 조금 나을 것인가 아마 강 작가님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TF 하면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정도라고 하면 제가 뭐 작은 얘기들 뭐 NAV가 뭐고요, PDF가 뭐고요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온라인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에 있어서 ETF는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를 보여드리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2020년 대비 한 20% 증가해서 7.7조 달러가 지금 1경이 넘죠. 그래서 9.1조 달러가 되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ETF, 즉 투자의 툴로 ETF가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9,00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더 성장률은 더 빠릅니다. 사실 2002년도에는 4개 ETF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마 조만간 상장에 이제 600개가 ETF가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127개가 증가해서 아까 9,000개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6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툴로서 ETF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사실 강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요 세 개는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ETF에서 왜 연금 시장에서 ETF가 이렇게 강세냐면 2019년도에는 5천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퇴직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ETF의 합산이 5천억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지났더니 2조, 또 1년 지났더니 7.5조, 그리고 6개월 지났더니 8.5조가 된 겁니다. 아마도 올해가 끝나면 10조가 넘어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외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특히 급여소득자 같으신 분들은 매월 퇴직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를 포함해서, 뭐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전부 다 일정 부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들어오는 퇴직연금을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강 작가님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기억하시고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거의 약자입니다. 뭐 트랜스페어런트, 이노베이티브, 뭐 제너럴라이즈해서 타이거인데 타이거가 사실 그냥 호랑이라고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ETF의 특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투명하다는 건 아시죠? PDF,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컴퓨터로 HTS나 아니면 MTS, 모바일로 보시더라도 내 ETF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두 번째는 혁신적이다는 건 뭐냐면 펀드는 사실 예전에 오래 걸렸잖아요. 저도 뭐 차이나 펀드 저희 회사에도 있고 뭐 미국 펀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좋아서 팔았는데 2주 있다 나오잖아요, 돈이. 근데 이런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켜서 이틀 있다가 자금이 바로 나올 수 있고 내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이 가격에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 ETF입니다. 투자하기 쉽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주식은 이 정도 알아야 투자할 것 같아요. 아까 뭐 강 작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그 업에 있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쇼핑까지 얘기 쭉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에 예를 들어 BYD 아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 투자하시려면 BYD의 지금 시총이 얼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인데 얘네가 자동차 2차 전지 말고 반도체도 한다며. 근데 반도체를 투자했더니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했더니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당연히 R&D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지 개별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작년 생산량은 뭐 22만 대였는데 뭐 200% 증가해서 얼마 알고 이 정도 지식까지는 되는데 이 정도 아시면 투자하셔도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르시고 야 BYD 좋대, 야 뭐 좋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보통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것에 투자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금융기관은 저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니 나 예금할 때 수수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지만 플랫폼인 거죠.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2% 예금 주고 돈 빌려줄 때는 4% 해주고 2%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은행이고 운용사 같은 또는 증권사 같은 저희들은 운용을 해주고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수수료가 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장 폐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상장 폐지하면 적립 매매하는 동안에 엄청난 가격에 뭐 제한폭도 없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만 ETF는 그 안에 있는 가격의 가치를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타이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장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21년도는 여기 있는 아마 ETF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21년도는 전기차, 빅테크, 반도체, 미국 뭐 기술주 중심의 흔히 얘기하는 혁신성장 테마로 보통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차이나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미국 테크탑10 쭉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뭐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상당히 좋은 지수예요. S&P 500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우량주 500개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손해가 있는 기업이면 자동적으로 퇴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마 이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인버스2X에 왜 4천억이 남아있는가 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신 것들 한국 분들이 투자하신 겁니다. 테슬라, 애플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QQQ라고 하는 건 나스닥이었고요. 엔비디아, 알파벳은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이 될 만한 것들을 투자하셨어요. 21년도에는. 근데 22년도로 가겠습니다.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안 좋아졌죠. 이게 지금까지 개인들이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신 겁니다. 아까는 21년도에 뭐가 남아있었죠? 인버스2X가 남아있었습니다. 4천억. 그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남아있냐면 레버리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남아있냐면 아까 보세요. 21년도 시장이 좋았나요? 그죠?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 좋을 때 아니야 떨어질 거야. 내일은 떨어질 거야 라고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남아있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많이 떨어졌어 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표현을 드리기 싫은데 물리신 분들이 남아있는 게 순매수예요. 순매수가 뭡니까? 매수와 매도의 합산을 한 게 순매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좋은 장에서는 인버스2X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레버리지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사실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다른 나라 대비. 화끈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건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금계좌에서 계속 이건 다 연금계좌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S&P 500, 차이나 전기차, 미국 나스닥 100, 탑10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조정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앞으로 이제 곱하기 3짜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변동성 시장은 지금 이제 2022년만 놓고 보면은 딱 행태는 딱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많이 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옛날엔 주식만 21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채권이나 인컴형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전쟁도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혁신 성장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 철학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인버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나는 아까 강한구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 놓을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야, 나는 앞으로 먼 미래, 나의 퇴직 시점이 20년이 남았기 때문에 혁신 성장에 대한 먼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걸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다 맞다라고 봅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자기의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다. 그래서 막 레버리지 오늘 떨어졌으니까 내일 올라가겠지 레버리지 하고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떨어지자 인버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얼마 전에처럼 하루에 4%가 떨어졌다. 이거는 조금 낙폭 과대다라고 봤으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3%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난 내일 분명히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행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통.
팔지 않고 2% 먹었으니까 내일 2% 더 오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순매수 1, 2가 나왔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못 빠져나온 거죠. 21년도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 올라가기 전 가격이 퍼스 2X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80%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레버리지로 바꿔가지고 막 뭘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게 이 곱하기 멀티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하시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산 배분을 하시더라도 아까처럼 정해 놓으셔야 돼요. 뭐 17.5, 17.5, 25, 25, 15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한국형 올웨더라고 해서 그거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보니까 주식 막 떨어졌으니까 자 이제 주식부터 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매용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수익률 말씀드릴까요? 올해부터 해서 레버리지 수익 난 분들은 7개월 동안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5%입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가신 분도 있겠죠. 중간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뭐 평균 단가를 낮추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통상적으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 그래도 나는 투자 철학이 있고 운용 철학이 있으니 레버리지 인버스 하겠다라고 하면 좀 보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자가 되거든요. 네. 나는 떨어진다에 베팅하다 홀짝홀짝 잘못하다가 계속 가지고 있고 물린 거죠. 네. 그러고 있다 보면 보수까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ETF는 보수가 낮다라고 했는데 제일 높은 상품이 쟤네들입니다. 네, 쟤네들이 제일 높아요. 그 안에 또 ETF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중 보수도 나와요.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저렴한 그런 ETF들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자산 배분이죠. 이게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자산 배분입니다. 이게 TIF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서 인컴을 정합니다. 제가 타겟을 정하는 거죠. 지금의 뭐 요즘 미국 금리가 4%냐 4.5%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타겟 인컴이 요즘 나오려면은 5%는 그래도 돼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인컴 자산들은 해마다 이게 좀 달라집니다. 어느 때는 뭐 부동산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제일 좋았다가 제일 안 좋았다가 중간이었다가 제일 좋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배당주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 자산들이 변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자산 배분 자체를 해주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이게 TIF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거 뭐 주식 17.5, 17.5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TDF는 글라이딩 패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식을 줄이는 거고 TIF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사실은 나오죠. 최근에 2022년 동안 한국 투자자가 매수하신 채권 규모 자체가 10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왜 채권이 요즘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라고 하면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회사들이잖아요. 운용사들. ETF 내는 회사들이 2021년도에는 무작정 주식만 냈어요.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채권을 왜 안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채권을 투자하려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아예 쿠폰을 높게 주든가 아니면 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캐피탈 게인이 있든가. 그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0원인데 10%로 하겠습니다. 10%짜리 이제 쿠폰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면 1,100원을 받는데 금리가 막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5%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만약에 5%짜리가 10%가 돼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1,050원짜리잖아요. 제가 1,000원 들어가면 이제 1,05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얘네들은 당연히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만기가 되면 1,100원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국채 금리거든요. 1년짜리 3.27, 3.73, 3년짜리 3.69, 3.78입니다. 거의 미국이랑 비슷비슷하게 가죠. 미국 10년짜리가 지금 뭐 3.5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도 보여요. 사실 금리라고 했을 때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3년짜리가 지금 3.69고 5년짜리가 3.78이라고 합니다. 그럼 30년이랑 10년이 원래 더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더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만약 채권에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3년, 5년짜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5년짜리 3.78, 30년짜리 국채가 3.57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서 4%든 4.5%든 올라가든지 간에 예상은 하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도 금리가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도 운용사점 안에 채권 운용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금리가 너무 떨어지고 제로 금리까지 가까이 가니까 야, 더 이상 운용할 게 없어. 그쵸? 왜냐면 금리 자체도 낮고 금리가 뭐 떨어질 것도 너무 없고 했는데 이제 요즘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채권 운용력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아까 강한구 작가님 말씀하신 것들이 주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요즘 각광을 받고 투자할 만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컴형들이 있죠. 그래서 인컴형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채권에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레벨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 아까 같이 TIF처럼 미국 리츠다, 미국 배당주다, 미국 하이엔드다, 아니면 국채다 이런 걸 섞어놓은 애들. 그리고 주식형에서도 사실은 인컴형 자산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요런 애들이거든요. 요런 애들. 요즘 보면 ETF 막 출시하면 월배당 많이 한다는 ETF들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매월 몇 프로씩 배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30이 작년 기준 한 3.5%? 월 이제 매달 작년 기준 한 3.5% 배당했던 것 같고요. 얘가 한 1.6이었던 것 같고 얘가 한 3.5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는 옵션 프리미엄 가지고 배당을 하는 애들인데 얘는 8%, 얘는 4번이 8%, 얘가 4% 정도 월 배당을 합니다. 배당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당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배당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죠? 분배금이라고 하죠. 주고 나면 내 펀드의 자산에서는 NME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야, 8%씩 준다고 해서 막 나 그럼 그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매월 8%로 정하다 보면 자산 가격 자체가 주식에 상승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자산 가격 자체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깎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배도 받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회복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뭐 월 지급식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선물을 못 담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운용사들의 트렌드는 뭐냐면 현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중장기 국채 선물 막 이런 거 써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는 채권형 만기 있는 채권 막 2년짜리 뭐 4.5%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담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예전 기준으로는 선물만 가지고 했던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모든 운용사, 저는 뭐 미래에셋에 있지만 모든 운용사가 원래 퇴직연금 70% 빼고 나머지 30%는 채권형이나 안전자산, 즉 채권 혼합형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은 이제 규정도 바뀌어가지고 싱글 주식 채권 혼합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식 30 담아놓고 국채 담아놓고 현물이죠. 현물로 담아놓은 거죠. 얘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담아놓고 채권 담아놓고 그리고 어느 회사는 뭐 애플인 것 같고 어느 회사는 여러 개 이제 같이 담아놓은 이런 채권 혼합형도 나와요. 30%를 위해서 퇴직연금 시장이 아까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 1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전자산 30%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사실 금도 있어요. 금도 현물도 있습니다. 이제 현물도 있고 저희는 구리 뭐 실물도 있고 진짜 부산에 가면 구리가 이렇게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달러랑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셨지만은 금이 52주 최저가까지 찍었죠. 1,700불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달러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금 가격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WTI라고 하는 건 원유인데 원유나 천연가스는 저런 지정학적 이슈나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자재 중에 강 작가님 말씀에서 다마라라고 했던 것이 원유 선물과 금 정도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원자재에 대한 툴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ETF에서. 네. 아주 혁신 성장인데 앞으로 내 장기 자산에 발전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S커브입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 누군가가 냉장고를 발명했는데 아무도 안 쓰다가 이제 모든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되는 이 S커브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전화기를 보면 1900년대에 발명이 돼서 S를 쭉 타고 와서 1960년도에 돼서 메가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보면 뭐 라디오 같은 경우는 1920년에 돼서 좀 빨랐네요. 1945년. 그리고 여기 보면 세척기 같은 경우도 45년에서 2005년. 뭐 최근으로 갈까요? 휴대폰, 스마트폰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 011 그거 했던 것들은 1990년도에서 S커브가 완성된 게 2005년, 15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ETF가 좋은 점이 이겁니다. 어느 분야가 잘 될지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서두에 BID를 그 정도로 공부하셨으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실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곡선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여기에 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전에 소셜미디어에서 SNS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안 쓰시는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미 메가 트렌드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투자의 가치로서는 조금 떨어진다. 투자는 언제 한다? 요때 한답니다. 사실은. 그럼 요때 하면 더 좋지 않아?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처럼. 근데 메타버스처럼 어느 기업이 잘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게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중간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근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ETF로 그냥 하시면 그 안에 알아서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혁신성장 테마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인데 와이프 유치원, 그다음 초등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나왔다고 물어봐요. 어떤 거 사면 돼?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미국 테크탑 10. 네. 왜냐면 미국 테크탑 10은 나스닥, 아까 그 MDD는 높는 건 맞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면 MDD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나스닥의 100개 기업 중에 제일 10개를 끌어올려서 걔네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마존이 식료품 온라인 약국까지 하고 자율주행차에다 영화 제작사까지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느끼셔야 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생각나시는 건 그거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우리 회사 가서 쓰는 거. 그게 아니라 아마도 메타버스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탑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R&D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혁신 성장에 대한 것도 지금 투자하셔라가 아니라 관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의
레버리지 인버스 2X를 하시더라도 내 투자 철학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테마를 모아간다라는 투자 철학이 있으셔도 돼요. 예. 내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 개인연금 계좌에서. 근데 누가 좋더라,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투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남아있는 2022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뭐 리스크는 다 아시는 거죠. 금리 인상되고 있고 전쟁 안 끝났고 그다음에 뭐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니죠. 거의 미중 분쟁이죠. 뭐 지금 그리고 그다음 뭐 초창기 4월달에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중국이 셧다운 한번 하면 이 정도 여파가 올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 근데 상당히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도에 긍정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도 피크아웃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근데 오늘 전전날 많이 떨어졌잖아요. CPI라고 해가지고 물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날 나스닥은 뭐 5.5%, S&P 4%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뭐 앞으로 피크아웃은 언젠가 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건 원래 10월, 11월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아마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각각 이런 정책들, 인플레 감축법, 중국은 지금 오히려 부양책을 쓰고 있죠. 금리 내리고 있고, 뭐 대출 금리도 뭐 내려주고 있고, 그리고 돈도 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물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유 부분이잖아요. 그죠? 원유 부분은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물론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원유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주택 시장 지수예요. 보통 주거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40%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하우스 빌더들 900개, 미국 900개에서 선행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상이 하는 건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앞으로 주택 관련된 건 안정적. 50 이상이면은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높아질 것 같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지표들도 위로 보면 피크아웃을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쓰고 있는 정책이 최근에 나온 것이 인플레 감축법이죠. 왜냐하면 에너지 물가 지수가 그냥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친환경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투자하여 저거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기준금리를 열심히 미국은 올리고 있고 여기는 떨어뜨리고 싶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국은 인플레이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내 계좌에 편입해 볼 만한 ETF라고 했는데 인컴형은 사실은 저기는 채권형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꼭 타이거가 아니시더라도 채권은 이제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실 만한 상품입니다. TIF 같은 자산 배분 또는 회사채 같은 채권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요거는 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죠. S&P 500,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 500 중에서 배당 많이 하는 거 배당 귀족.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혁신 성장에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 미국 테크탑 10. 네, 저희 한부모들에게 제가 추천한 미국 테크탑 10. 그리고 중국에서는 차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투자 등급 회사채를 저희가 뭐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ESG 채권, 뭐 다른 타사에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한 4.5% 정도 지금 되는데 아까 제가 채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금리가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얘보다 조금 YTM 자체 높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투자 등급이면 보통은 여신 전문 업체라고 해서 캐피탈채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도율이 그나마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의 회사채는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쿠폰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채권에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까 S&P 500 배당 기준, 괜찮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저기서 보면 닷컴 버블부터 아까 경기 때 막 강 작가님 여러 일이 있었죠 그랬잖아요. 근데 S&P 500은 500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25년 동안 배당을 해준 기업이 아니라 25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 40개를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성과는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MDD는 아까 한 10% 차이 났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스닥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학부모 추천 ETF는 미국 테크 탑10인데 보시면 얘네가 50%가 넘어요. 요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하면 20%씩 하면 거의 뭐 70% 가까이 되죠.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퇴직연금에 내가 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 기술주 위주로 내가 좀 담아봐야겠다라고 하면 테크 탑10 쪽이 성과도 사실은 살짝 더 좋습니다. 아까 S&P가 있고 S&P 배당 쪽이 있었다면 나스닥 100이 있고 테크 탑10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차이나에서는 이제는 중국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우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떠한 산업에 투자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로 요약되면 차이나는 클린 에너지랑 차이나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 아마 온라인 설명드린 것 같은데 10년 후에는 수요 자체가 유럽이었고 여기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 빨간 게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수요도 많이 높아졌고 대부분 패널 및 폴리실리콘까지 만드는데 중국을 빼놓고는 태양광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그리고 뭐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는 사실 이때 봉쇄 이후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1,000원까지 내려왔죠. 지금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6월달, 7월달 판매량을 보니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많이 팔렸다고 해서 300만 대 생산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500에서 7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만큼 뭐 사실 보조금은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산다 안 산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중국에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택시 전체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자동차 패권만큼은 중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아까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는 거 그거는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됐던 것 같고 9.9% 분리과세고 ISA는 사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55세 넘어서 연금 수령 시까지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길게 봐야 되니까 이건 되게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ISA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3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 놓고 그냥 빵원으로 있다가 내가 돈이 생기고 3년 있다 넣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스러워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에 있어서는 사실 15.4%고 1억 한도인데 또 한도도 2천만 원 이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올해 쉬시고 내년 쉬시고 뭐 3년 있다가 6천 내시고 그러고 나서 운용하시고 빼시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신 거 대비 세금도 낮고 비과세 혜택도 있고 IRP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ISA 계좌만큼은 만들어라도 놓으시면 됩니다. 3년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강조드리고 제가 좀 막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 강의에서는 자산 배분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내가 편입을 할까, ETF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 ETF를 편입할까 이런 것인데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 그다음에 채권 자산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산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쭤보기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한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외부에 있는 대상인 자산 배분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자산을 어떻게 보고 나라는 자산을 가지고 다른 자산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자산은 캐시플로를 쭉 내는 것이 금융자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월급을 따박따박하게 계속 받는다는 것은 캐시플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채권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장성이 아주 높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제 성장성을 지향하는 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이냐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일단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채권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은 어떤 성장성을 위해서 모이신 거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런 성장 자산, 주식이 될 수 없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성장성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성장성이 있는 이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자산 관리의 제일 기본은 바로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채권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애자산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채권 자산이 아주 많은 것이고 퇴직을 해서 앞으로 소득이 없을 사람들은 쿠폰이 000니까 채권 자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아주 많은 큰 채권 자산인 것이고요. 나이가 한 70대신 분은 채권 자산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가 채권 자산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을 많이 편입해야 되고 나이가 70이 돼서는 채권 자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채권 자산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인적 자본, 나라는 자산이 채권 자산이냐 주식 자산이냐 이런 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자산 배분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작 여러분들의 긴 생에서 하셔야 될 것은 생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런 그래프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ETF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자산 배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배분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놔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생애 자산 관리인데 생애 자산 관리는 다른 말로 하면 생애 자산 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한 것을 여러분 전체 생애에 걸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생애 자산 관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이제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애 자산 관리는 뭐가 더 붙느냐 하면은 라이프타임 생애, 아주 긴 생애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1년 투자하고 뭐 6개월 투자하고 5년 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라이프타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득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에 걸쳐 있는 아주 긴, 그래서 라이프타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거기에 걸쳐 있는 자산 배분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자산 배분에 주식하고 채권, 부동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주택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내가 초기에 예를 들어 자산 배분할 때 내가 주식의 비중을 확 늘리는 이유가 바로 내가 채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자산 관리라는 것은 딱 정의를 하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asset allocation에다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한 30살 정도에 가서 연금저축도 하고 IRP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생애까지 한다면은 최소한 90살까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셋 알로케이션을 한 60년에 걸쳐서 계속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질 때 우리는 그 자산을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자산을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생애자산 관리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주식을 하루 단위로 본다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한 달 단위로 보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심지어 1년, 2년 단위로 보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꽤 있는데요. 주식을 기간을 내가 한 10년 투자한다면 가격 변동성이 확 줄어듭니다. 20년, 30년 투자한다면 가격 변동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식의 수익률은 동일하고 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주식은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자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프타임으로 생애자산 관리를 한다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자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단위로 투자를 한다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되 라이프타임 관점에서 예를 들어 50년, 60년 정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산의 배분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주식을 젊을 때 많이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과소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산 배분에서 라이프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같은 경우 채권 가격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채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랬습니다. 자, 채권은 위험 자산입니까? 안전 자산입니까? 내가 불과 5, 6개월 만에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으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위험 자산이 안 됩니다. 위험 자산이 아니고 안전 자산이 되게 되거든요. 특히 국채 같은 경우.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안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길게 보면은 장기 채권이라든지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이 되는 것이고 짧게 보면은 이제 위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 투자 자산의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제 투자 자산의 배분 비중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채권이냐 주식이냐 하는 이 부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채권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거의 국채에 해당되고요. 증권사 다니는 분들은 약간 주식에 가깝습니다. 그런 거고요. 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쿠폰이 높은 그런 이제 채권에 해당되겠죠. 뭐 아주 트리플 A급의 회사채. 이거 이제 쿠폰이 높으니까 가격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도 가만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인적 자본에서 소득이라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면은 그게 사람의 인적 자본 혹은 인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 나의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바로 생애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냥 단순한 자산 배분하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애 자산 배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긴 라이프 타임입니다. 내 생애 기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 자산이나 주식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산 배분 모델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혜진 회장이라든지 이런 양반이야 뭐 주식 자산이죠.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은 채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주식, 다른 사람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취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친구는 나와 가장 다른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권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성향이 다른 이제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애자산 배분하고 그냥 자산 배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이제 자산 배분에서 내가 직접 나의 생애에서 나의 자산을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정도만 장기 그리고 나라는 인적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입니다. 장기인데요.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축적과 인출인데요. 언제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축적의 기간이고 퇴직 이후에는 인출의 기간인데요. 이 두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은 우리가 수단이 뭡니까? 자기의 소득이고 목표가 자산입니다. 내가 그래서 월 500을 버는데 내가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것이 이제 수단과 목표가 그렇게 되고요. 인출할 때는 이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수단이 뭐냐? 내가 축적한 자산이고 목표가 이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프타임이지만은 또 이렇게 완전히 디멘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축적하는 구간과 인출하는 구간에 있어서 자산 배분이 또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의 자산 관리를 보면요, 축적과 인출의 정말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자산 관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거의 동일한 궤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큰 서사시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산 운용을 할 때 짧게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부를 몇 살 때 거의 다 이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그 뉴스가 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데요. 65세 이후에 거의 99%의 부를 워렌 버핏이 그때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복리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나타나면서 뒤에 효과가 발휘된 것이죠. 그래서 생애자산 관리는 정말 라이프타임이고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 이제 만만치는 않은 영역인데요. 윌리엄 샤프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셜 플래너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쪽지가 이런 것입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 이렇게 쫙 여러분들 얼마를 저축하시면은 이렇게 쫙 축적이 되고 나중에 연금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자산은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래 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외국 보험사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주겠죠. 여기에 대해서 샤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의 축적과 인출은 이런 판타지 랜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축적이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돈이 저렇게 인출이 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하고 간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를 들어 한 87년에 하루 만에 주가가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유학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이벤트를 우리가 다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불확실성을 다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축적과 인출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울퉁불퉁하겠죠. 축적할 때 실직이 되면은 또 저게 약간 펑크가 날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울퉁불퉁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좀 더 이제 정치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애 자산 배분은 그렇게 판타지랜드처럼 저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축적과 인출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시니까요. 이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포커를 많이 쳤습니다. 포커를 많이 쳤는데요. 여러분들이 포커를 친다고 그럴 때 판을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A라는 판은 어떤 판이냐 하면은 내가 포커를 칠 때마다 한 판마다 돈을 50만 원씩 나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판은 어떤 판이냐 하면은 내가 포커를 한 판 돌 때마다 나한테서 50만 원씩 빼앗아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두 판에서 내한테 한 판 한 판 돌 때마다 50만 원씩 계속 주는 것하고 한 판씩 돌 때마다 50만 원씩 빼가는 것하고 어디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50만 원씩 줄 때는 내가 투자를 베팅을 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베팅을 하다 보면은 한 놈이 뻥카를 쳐가지고 내가 돈을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나한테 패가 정말 잘 들어와서 돈을 왕창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하는 기간, 나한테 근로소득이 계속 들어올 때는 내가 투자할 베팅할 금액을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좀 더 리스키한 투자를 해도 되고 대신 내가 인출에 퇴직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계속 생활비를 써야 될 때는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적기의 리스크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축적기의 리스크는 위험 자산을 과소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이때는 충분히 자기가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르쳐서 스톡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왜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높아야 되는데 참여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저 문제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든지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의 20년간에 20년 넘어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거의 투자자산 중에서도 주식의 비중은 거의 5%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말로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주식을 과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상태입니다. 그럼 인출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리스크냐? 인출을 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 연금화를 해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연금화를 사람들이 별로 연금을 안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제일 그래도 안정적인 게 연금인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연금을 화를 안 좋아하고 목돈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뉴이티 퍼즐 해가지고 어뉴이티가 해마다 매월 받는 연금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퍼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금화 거의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애자산관리의 축적기와 인출기에 있어서 리스크 두 가지가 지금 다 극명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톡마켓의 참여율도 낮고 연금화 비율도 낮고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이걸 이제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가지 퍼즐이 사실은 생애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피해가느냐 하는 것,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두 리스크가 축적할 때는 우리가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 뭐냐면은 주식을 과소 보유하는 그런 리스크이고요. 인출할 때는 연금화를 안 하고 목돈 찾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의 퍼즐 이 부분을 이제 생애자산 관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좀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축적할 때나 인출할 때,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출하는 사회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 두 부분을 상당히 계속 한 20-30년 동안 저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고쳐 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거 고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자산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할 때요. 꼭 저 두 가지 리스크를 좀 이렇게 감안해서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톡마켓, 스톡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인데요. 우리가 결국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는 돈을 벌었다 그러는데 같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통해서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개인들은 그 다음에 연금을 통해서도 돈을 증식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에 자본을 안 넣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안 가지고 있고 채권이나 예금은 자본이 아니죠. 우리가 대차대조표에서 채권이나 예금은 자본으로 간주 안 됩니다. 자본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토마 피케티가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가 불평등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걸 거꾸로 쳐다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를 쌓았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자본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자본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을 받는다. 이 세 가지인데요. 아마 저도 세 번째는 해당되지 않고 저희 김동완 대표님도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을 갖는다. 피케티는 왜 그렇게 보았냐면요. 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자본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 2차 대전 때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소득이 평등해지기 시작했는데 자본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 어떤 나라가, 어떤 곳이 자본이 안전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연금 자산이나 여러분들의 생애 관련된 자산은 꼭 글로벌로 분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자본이 파괴되는 거 보셨죠? 저 SFC 건물이라든지 저 자본의 가격이 거의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공장도 파괴되고 폭탄이 와서 부서지는 않았다 뿐이지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서나간 것입니다. 자본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그런 나라에 이제 자본을 왕창 가지고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내 생애 자산 모아놓은 내 자본이 이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자본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꼭 필요하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자산에 자본을 넣되 자본을 안전한 나라의 자본을 섞어서 이렇게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이게 이제 자산에서 이제 부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배분 비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상장 주식이고요. 이게 주택이고 부동산이고 이게 자기가 하는 개인 프라이빗 비즈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이것이 뭐 세이프 에셋이니 뭐 자동차니 이런 거, 요트니 이런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계층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이 뭡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산 배분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자본 위험합니다. 리스키한데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길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험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 투자하는 가장 좋은 비컬은 이제 연금입니다. 사실은 연금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요. 연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주 초장기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자본의 속성하고 맞아떨어지죠. 두 번째, 연금에는 공모펀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금은 적립으로 해서 장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 분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택해서 거기 자본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중간에 막 이렇게 찾아서 쓰는 것인데요. 인출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은 뭐 이거는 마이너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이나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때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과세 이연이 돼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에서 우리가 자본을 넣어서 연금을 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금에 꼭 자본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연금과 자본은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금이면은 장기죠. 그 다음에 자본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금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적립으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여러분들 다 적립으로 자동이체되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플러스 적립이라는 연금에다가 자본을 갖다 넣으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S&P 500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우리가 매월 50만 원을 넣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여기 보면은 원금이 대략 2억 정도 되는데 수익이 한 14억 정도 돼서 총 16억 정도 됩니다.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났죠.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것이 원금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수익입니다.
보시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아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도 마이너스고 1년, 2년, 3년, 4년. 뭐 상당히 지겹죠. 여러분들 연금 자산에서 한 4, 5년 동안 내 연금 자산이 마이너스 된 상태로 원금 회복이 안 된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기 플러스 적립에다가 자본을 더해 놨더니 이제 저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주식 100% 편입이니까요. 연금 자산에서 주식 100% 편입하기는 어렵고 저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저런 경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을 가지다 보면 손실 나죠. 이번에 연금 같은 경우도 저도 올 초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DC형을 바꾸어 놨다가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한번 미국의 이게 401K의 연금 수익률입니다. 그 모든 401K들을 모아서 연금 수익률을 2000년부터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이 볼 수 있는데요. 대략 이 친구들은 주식이 한 60% 정도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이 매끈하게 나옵니까? 20%, 18%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나온 적도 한번 보십시오. 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적도 무려 한 5번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무려 마이너스 25% 정도.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미국에는 그 401K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년 동안에 한 5.5% 정도 이렇게 이제 복리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걸로 이제 가격 기준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999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또 올라왔다가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1999년부터 해서 2008년 거의 9년 동안 넣어놨는데요. 원금입니다. 100이었다가 100.7이니까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저런 속성입니다. 예금처럼 선형적으로 항상 꾸준하게 수익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떤 때는 거의 한 5년, 10년 정도 수익이 저렇다가 또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저렇게 플러스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 투자시장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본시장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자본시장에 이제 무조건 이렇게 좀 자기가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이제 인내를 하면은 자본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401K가 우리나라 DC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손실 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될까?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적고 거기에 비해서 매월 들어가는 돈은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매월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높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적립한 사람들은 적립되어 있는 돈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한번 꺼지고 나면은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DC형에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이제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복하는 기회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DF 같은 것이 처음에는 주식의 비중이 높다가 자꾸 이제 퇴직 나이에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주식 시장에 쇼크를 받았을 때 젊은 층은 금방 다시 회복을 해서 원금 회복을 해서 치고 올라가지만은 이제 퇴직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게 회복하는 기간이 이제 훨씬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29년 가입한 사람들은 그 원금이 회복되는데 쇼크를 받아서 떨어진 것이 회복되는데 거의 보시면은 한 1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미국에는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1, 4년이면은 이제 거의 신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집단은 이제 바로 회복되는 것,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자본을 넣고 운용을 할 때 이제 이런 특성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쇼크가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여기 연령층이 많은 분이 오시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다 젊은 분이라서 이걸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파이어족이 아닌 연금족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버튼 말케일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버튼 말케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걸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워렌 버핏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벌어서 65세 이후에 자신의 부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은 것.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파이어족이 되려다가 자기가 삶에서 파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파이어족은 이 투자를 막 리스키하게 해서 파이어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업무에서 일을 죽으라고 해가지고 성과급을 딥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퇴직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 근로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받은 것을 수익률을 10배, 100배 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게 원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우리나라는 성과급 그게 적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주면 뭐 깜짝 놀라게 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네들은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어족 자꾸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은 진짜 파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금족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노후로 전체 인생 전반을 훨씬 잘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족에서 우리가 연금 안에는 여러분들 꼭 자본을 담아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애 자산 배분은 축적과 인출이라는 아주 긴 시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인적 자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비중을 달리 해가야 됩니다. 그걸 동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생애 자산 배분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축적과 인출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적 기간에는 자본 투자를 해야 되고 인출 기간에는 연금화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들어간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일일이 하기 불편하니까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타겟 데이터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 데이터 펀드로 가지고 뭐 절반을 넣으셔도 되고 뭐 3분의 1을 넣으셔도 되고 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정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동적 자산 배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자본 투자를 생애 자산 배분을 하고 생애 자산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그리고 제일 찰떡궁합처럼 맞는 비클은 연금이라는 것. 이걸 좀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파이어족이 아닌 연금족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